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1일 오찬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찬을 마치시고 나서요, 제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있는 분들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옥현의 안보정론 권유해 주셔서 제가 100만 대군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11월 1일, 2일, 3일, 4일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우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현재 당원 투표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비 경선 때하고 비교하면요, 5% 정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예비 경선 때 최종 투표율이, 당원 투표율이 49.94%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에는 60%선을 넘고 70%선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에서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이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 선출돼야 한다.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 화물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내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의 우려는요, 우려 또는 이제 기대 또는 전망이죠. 이번 투표가 사실상의 세대 간 대결로 이룰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대거 입당한 2030 세대, 이 홍준표 후보로 갈 것이고, 그리고 50대 이상 기존의 이제 당내 주류잖아요. 이런 당원들은 윤 총장 쪽으로 몰표가 던져지면서 충돌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유입된 온라인 당원 중에서는 2030 세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이들의 투표율이 90% 정도는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또 큰 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후보마다 당연히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이 당심 압도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2030, 40이 35%, 50대 이상이 65%인데 젊은 신규 당원들 중에서도 윤 총장 지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뚜렷한 민심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당심 대결할 만하다. 그러면서요, 2030, 40에서 윤 총장은 한 자릿수지만은 본인의 경우에는 이 두 자릿수이고, 50대 이상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크게 밀리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온라인 당원의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영향력도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 인사들은요, 뭐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오를수록 윤 총장의 본선 진출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고, 고령층까지 그 이유는 전부 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각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경기도당에서 국민캠프 경기도 선대위 및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개최하고요, 또 오늘 이 페이스북에서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에 들어온 신규 당원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싶고,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제1야당 후보 선출을 시작하는 오늘 절망을 딛고 희망을 말하고 싶고, 훼손된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법치만은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 이 권력을 이용한 부패 세력을 강력히 단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요, 대구 수성 못에서 대구 경북 국민에게 홍준표 승리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 선대위 관계자와 간대면을 갖고 소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역의 선거인단을 합치면요, 13만 8천여 명인데 전체 57만 명 중에 약 24.2%가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 지금 대구에서 말하자면 당심 몰이를 하는 이런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입장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심부터 잡고 민심의 힘으로 당심을 잡는 거꾸로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이제는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 홍준표로 바뀌었으니 당심도 돌아왔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지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도 말이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정책, 토론, 도덕성에서 이길 후보는 유승민밖에 없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원희룡 지사도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한다, 하겠다라는 게 가짜라는 것을 대선 본선에서 정면으로 깨줘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KSOI 여론조사가 나와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 거의 20% 차이가 나요. 부정이 38.7, 지난주보다 1.3이 빠졌습니다. 긍정이 38.7, 그리고 부정이 57.6, 0.9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19%니까 20%에 육박해요. 이 어느 전문가도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로 기억이 되는데요. 20% 이상의 정권 이 긍정과 부정 차이가 나면, 그리고 정권 교체와 유지,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끝났다 했는데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만 보더라도 끝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권. 그리고요, 더군다나 당 지지율을 봐도 그래요. 국민의힘이 42.6이고 민주당은 29.9예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2.6%가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당은 0.8%가 빠져서 무려 13%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은 끝이 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KSOI가 지난 10월 29일하고 30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양자 대결을 보면 윤석열 많이 이기는 걸로 딱 나와 있어요. 36.6대 이재명이 36.5입니다. 0.1. 그 다음에 다른 후보가 18.4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붙이면은 홍준표가 살짝 뒤져요. 이재명이가 35.2고 윤석열은 34.2, 1% 정도 뒤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로 가면요. 야,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재명이가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고 나머지 세 사람이 붙었을 때 이재명이가 33.2, 윤석열은 32.4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2.5, 심상정 2.3,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1.8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약 0.8% 정도 이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붙으면요, 이재명이가 33.2, 홍준표 24.3, 28.3. 그래서 홍준표의 경쟁률이 좀 뒤로 밀려요. 5% 정도 차이로 뒤로 밀리고, 안철수가 올라가요. 4.0, 심상정 2.9, 김동연 1.9. 그래서 이 홍준표와 이재명과 붙었을 때는 지난주 대비 2.0이 올라간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한테 다자 대결로 붙으면 다 져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가 1등을 합니다. 38.6대 윤석열이 34.0, 4.6이 높아요. 그리고 유승민이가 11.4, 원희룡이가 3.5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데, 이제 이 조사에서는요, 당심, 즉 국민의 지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요 대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투명하지만은 일단 이번 KSOI의 조사의 특이점은 지금 대장동 사태로 다 전국이 뒤집혀져 있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대장동 영향에서 벗어나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긴다? 이거 좀 희한한데 하여튼 그래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만 이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36.6대 36.5로 이재명이를. 윤석열은 3.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1.0 하락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대표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결국 최종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완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당선이 목표이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권 도전, 이제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오늘 출마 선언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뭐 첨단 과학 시대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 의사 출신이니까요. 이 과학기술자 출신이잖아요. 또 벤처 사업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창출, 이런 데 역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과학과 첨단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고, 그 다음에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소속을 놓겠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나눠받게 하고도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그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요,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 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에,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고, 당선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돼도 2년간 여소 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민들이 제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고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겪은 고통을 실토하고 있는 얘기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고,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달라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다라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심상정, 안철수, 그 다음에 김동연 3명이 일단 제3지대 주자로 지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누가 어느 정도의 아니면 지지율을 받느냐, 이것이 앞으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주가와 위상에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일단 특히 안철수 이제 후보의 대표의 경우에는요, 일단 출마를 했는데 절대로 민주당은 갈 수 없겠죠. 이제 야당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한 8%에서 14, 5% 정도에 폭넓게 걸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투표는 누가 보더라도 진영 간 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2030 세력의 지지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표들을 보면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2030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지지 층, 이 확보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정의 캐스팅 보트로 급 부상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 조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안철수 대표와 은밀히 만났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권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고,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한다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동맹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과거 DJP와 같은 연합체를 구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흡수 통합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세력 통합이다. 즉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또 윤 총장이 대통령 몇 번 해본 분 아니고서야 대통령직에는 전문가가 없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날치기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초임검사가 넉 달 만에 총장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나 정치문한 지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원 출표율 70%가 넘으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라고 하면서 이 당원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지금 여가부에서 말이죠. 여가부에서 이재명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 공약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처가 이런 일이 없는지 조속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하태경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김경선 차관이 정책공약회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지난 9월 달에 산업부에서도 차관이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우리 의견을 내면 늦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할 만하네 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공약 발굴을 지시해서 논란이 됐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공개 질책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꺼내하면서 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발생했으니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재명 지사 가짜뉴스 대장공을 하려해서 한두 번 이거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동규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데요. 유동규 최종적으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가 빠져 있어요. 배임 혐의를 뺐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 더 이상 거기까지는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이거 이재명이 책임이야. 이재명이가 특혜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특검을 가야 돼. 압도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요. 대장동 공모지침서, 최초의 공모지침서에 배임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근거를 확보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임 문제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 조사를 해서 유동규 영장에 공소장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검찰이 방침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영창에 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되는 매우 중대한 단서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결정적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 2월 13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여기에 보면요. 이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사실상 1822억으로 딱 캡을 씌워놨어요.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들는 결정적 근거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력한 배임의 정황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에 사업협약 체결 직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가 삭제된 의혹을 쭉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해 오고 있는데요. 바로 공모지침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22억 캡이 딱 쓰여져 있으니까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것이 삭제된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한 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822억 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사팀에서는요. 최근에 황무성 전 사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공모지침서 중에 사업 이익 배분 항목이 작성된 경위를 집중 추궁해 왔는데 이 집중 추궁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캡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보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요. 검찰에서는 황무성 사장을 상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내용이 바뀐 경위까지 조사하고 있어요. 예. 바뀐 조사까지. 왜냐면은 이 투자심의위원회가 2015년도 1월 26일 날 공사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금도 50% 이상 확보한다는 방안을 의결했어요. 1월 달에 2015년도. 그런데 1월 26일 날 이 투자심의회가 열렸는데 그 다음날 열린 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그리고 같은 해 2월 4일 날 열린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공모지침서 내용이 바뀌지 만약에 않았다고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은 수익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무성 사장은 검찰에서 내가 결재한 이후에 누군가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은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와 짜고 그리고 또 전략사업팀에서 일했던 정민영 변호사와 김민결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공모지침서 변경에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러한 수익구조 캡을 씌워놓는데 중요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김민걸 회계사, 그 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 수익구조 배분하는데 직접 관련된 업무를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걸이는 누가? 정영학 회계사가 갖다 꼽았고, 이 정민용 변호사는 누가 꼽았느냐? 남욱이가 꼽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공모 제일 처음에 지침서에 이렇게 캡을 씌워놓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황무성 사장으로부터도 김민걸이나 정민영 채용을 극구 반대했는데 유동규가 강행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해명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적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이재명이 영장 보낼 수 있는 배임 혐의로 그야말로 결정적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이어서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변 분들에게 권유를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